오늘 급하게 모셨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안 급합니다. 아니, 왜냐면은 이제 중국의 양회라는 게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정치 이벤트로 따져도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우리 교수님 한번 모셔야겠다. 예, 그래서 이제 미리 점 찍어 놓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이제 3월 13일에 찍고 있는데 양회가 끝났습니다. 11일인가 끝났나요? 그래서 오늘 그 총리의 전 세계 기자들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을 끝으로 오늘 끝난 거죠. 그럼 13일에 딱 끝난. 그렇습니다. 아, 저희가 날을 잘 잡았네요. 근데 이번에 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먼저 예고가 됐던 것들도 있고 뭐 시진핑의 3연임이라든지 그리고 좀 뭔가 시장이 기대했던 것 혹은 우려했던 것보다 좀 벗어난 것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우선은 양회를 통해서 결정이 됐다 혹은 발표가 됐다 좀 중요한 의미 몇 가지만 먼저 좀 짚어줄 수 있을까요? 일단 5%하고 1,200만을 봐야 될 것 같아요. 5%와 1,200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양회에서 정부가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지 않겠냐 이런 이제 기대감을 많이 표출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전부 경기가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중국이 새로운 이제 세계 경제 견인차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근데 양회의는 그 특성이 뭐냐고 그러면 이게 인사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작년 10월 달에 당대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에는 우리로 쳤을 때 행정부의 이 총리하고 장관을 선택하고 임명하고 또 이제 사법부죠. 이 사법부의 중요한 이제 검찰총장, 뭐 대법원장 뭐 이런 사람들을 임명하는 이제 그건데 거기에 이제 작년 12월 달에 중국은 이제 경제공작회의라고 그래서 2023년에 경제를 어떻게 운영할까 하는 회의를 하고 그것을 3월에 비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월 달에 얘기했던 것하고 특별히 달리 나올 게 없는데 시장은 아마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쓸 거다 하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주목할 것은 경제 측면에서 놓고 보면 중국이 뭐 작년에 3%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성장률이 굉장히 높이지 않겠냐. 그렇게 했는데 GDP 목표를 5% 내외라고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역대 최저 성장률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높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대보다도 낮았다는 거죠. 그래서 증시도 좀 떨어졌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조금 더 안을 들여다보면 그 5%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달성하겠다는 게 아니고 절대 달성하면 안 되는 목표예요. 예? 잠시만요. 5%도 그 자체가 높지 않아서 시장은 좀 실망을 했는데 그것도 달성을 하면 안 되는 목표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의아하게 들리는데 중국의 경우는 사회주의 공유 경제이기 때문에 또 우리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서방 같은 경우는 기업이 이익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맥스 이제 성장을 하고 이익을 내야 되고 그걸 다 합친 게 GDP가 되죠.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GDP 63%가 국유기업이에요. 그래서 국유기업은 이익 극대화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는 특징이 GDP가 이게 고용 지표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GDP 1%당 몇 명을 고용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중국이 예전에는 10% 하다가 8%, 7%, 뭐 6%, 5.5%, 지금 5%. 그러면 예전에 10% 하다가 지금 5% 성장하면 이거 망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중국이 그렇게 낮춘 데는 뭐냐면 10% 성장이었을 때 GDP 1%당 고용 유발 개수가 70만 명, 80만 명. 그래서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졸자들을 한 700~800만 명 정도 고용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금년에 중국의 대졸자가 1,158만 명이 나와요. 대졸자가 한 해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거의 뭐 5분의 1 정도 되는 인구가 나오는데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지만 먹물 실업자가 많아지면 사회가 불안해지죠. 그 먹물이라고 하면 우리 교수님이 대졸자죠. 자주 쓰시는 표현이긴 한데 대졸자. 그렇죠. 공부 많이 한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이제 대졸자의 안정적인 취업이 사회 안정이 가장 중요하고 또 이 사람들이 취직을 해야 이 가처분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중국으로서는 이제 코로나 이전
2019년에 보면 이제 GDP 1%는 한 220만 명 정도를 고용을 해요. 네. 그렇게 되면 금년에 1,158만 명을 이제 취업을 시키려면 최하 5%를 해야 1,100만 명을 고용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5% GDP 목표라고 하는 것은 최악의 경우에도 네. 달성해야 되는 미니멈의 마지노선 GDP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코로나 때문에 2022년 뭐 이 취업을 많이 못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밀려온 취업 대기자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뭐 1,300만 이상의 이 고용을 해야 사회가 안정이 되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중국은 지금 5%는 절대 달성을 하면 안 되는 수치. 1,100만 해갖고는 이제 이게 사회적 안정에 문제가 되죠. 그리고 중국이 진짜 몇 퍼센트를 생각하냐는 두 가지를 보면 되는데, 중국이 2023년에 모든 경제 지표를 작년과 똑같거나 오히려 이제 추세로 보면 목표를 낮춰 잡았어요. 근데 특이하게 아까 말씀 1,200만이라는 게 신규 고용의 숫자를 네. 작년 뭐 최근 몇 년간의 목표를 1,100만 명으로 잡았는데 네. 금년에는 100만 명을 또 올렸어요. GDP 성장률은 낮췄는데 고용은 또 올렸다. 이게 좀 수상하죠. 네. 그래서 100만 명의 사람을 더 올렸다는 것은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1,200만을 하려고 하면 5.5%는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100만 기준으로 1,200만. 1,200만 명이 그렇죠. 5.5%. 그렇죠. 성장. 그 정도를 하려면. 예. 그래서 이번에 목표를 1,200만 명 고용을 하겠다고 잡았다는 것은 예. 2019년에 고용 유발 개수로 계산해 보면 중국은 5.5% 하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의 재정 적자를 이거를 이제 작년에 2.8% 내다가 금년에 3%까지 내서 네. 이제 재정 주치를 통해서 GDP를 올리겠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얼마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역산으로 계산을 해보면 6.7%가 나와요. 작년 대비해서 금년 GDP가. 네. 그렇게 보면 중국의 내심 GDP는 5.5에서 6.7 사이로 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5%라고 하는 것이 저것이 이제 서방 세계에서는 뭐 최근 30년 중에 최저 성장률 목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중국 안에 속내를 다른 두 가지 이제 고용 지표라든지 재정 적자 지표로 놓고 보면 이것은 최하 5.5에서 6.7 사이에 이 정도를 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돈을 쓰기로 계획한 재정 지표 같은 걸 베이스로 놓고 보면 역산해 보면 역산을 해보면 이게 5%가 아니라 6.7. 6.7%까지 그렇죠. 나온다. 근데 그렇죠. 그러면 중국 정부에서 약간 속된 말로 블러핑을 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낮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중국 정부가 과거에 한 20년 뭐 이 사이에 항상 정부 예측치보다는 그 목표치보다는 실적치가 항상 높았어요. 일부러 뭐라 해야 되나? 좀 상장사로 따지면 가이던스를 좀 낮게 주는 그렇죠. 거네. 어닝 서프라이즈처럼 보여주려고. 그렇죠. 그래야 이제 그 정부의 실력이 목표를 항상 초과 달성했다. 그렇게 가는데 코로나가 2020년 터지면서 2020년, 21년, 22년 3개년도에 정부 목표치 제시하고 실제 나온 수치하고는 다 이제 괴리가 컸던 거죠. 오케이. 그래서 정부 예측치가 안 맞는다. 이것은 신뢰도의 문제예요. 네. 그래서 3년 연속 이제 예측치가 다 틀렸기 때문에 2023년에는 뭐 익스큐즈가 안 된다고요. 코로나 다 풀었지 경제 정상화 했는데도 예측치를 못 맞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이제 정부 신뢰도 측면에서 위험해요. 그래서 아마 이제 과거 20년 동안 보여줬던 정부 목표치는 상대적으로 낮게 잡고 네. 달성을 110%, 120% 하는 전형적인 사회주의적인 경제 특성, 계획 경제 특성을 이번에 이제 하나 잡아준 거고, 두 번째 이제 봐야 되는 것은 그 정치 변수예요. 네. 그래서 리커창 총리가 최근 10년간 중국을 경제를 이끌었는데 이번에 총리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리창 총리라고. 근데 이제 리창 총리 같은 경우는 그 객관적인 전력으로 놓고 보면 네. 학벌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근무 이제 경력 이런 걸 놓고 보면 리커창 총리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리커창 총리 같은 경우는 북경대를 이제 나왔고 거기서 경제학 석사 박사를 한 엘리트죠. 네. 근데 지금 리창 총리 같은 경우는 저장 농업대학에서 농기계학과를 나온 이제 학벌을 가져요. 그래서
중국의 대학 랭킹으로 보면 이제 북경대는 한 2등 정도 하는데 네. 그 리창 총리가 나온 대학은 한 220, 30등 정도를 해요.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은 항상 총리가 되기 전에 부총리로서 한 5년 정도 일을 해보고 네. 그 다음번에 이제 총리가 되는 그 총리 15를 항상 5년 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원자바오 총리도 그랬고 이제 리커창 총리도 그랬고 근데 지금 새로운 리창 총리는 이 저장성, 뭐 장수성, 상해시 이 세 군데 지방에서만 근무를 했고 중앙에서 일해본 경험이 없어요. 네. 그리고 부총리가 아니라 지방성의 당서기를 하다가 바로 총리로 지금 올라온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중앙정부의 그 업무 경험이 전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조직 통솔력이나 리더십에서 많이 떨어질 거다. 네. 이제 그런 예측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결국은 중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총리를 왜 선택했냐는 것은 이것은 이제 시진핑의 비서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코드 인사라고 볼 수 있죠. 뭐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최근 5년간을 보면 중국 경제가 뭐 갈팡질팡을 좀 했던 이유는 물론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기도 했지만 또 하나는 넘버 원인 시진핑과 넘버 투인 리커창의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사와 부하의 관계라기보다는 이 정무하고 외교는 시진핑이 컨트롤하고 경제하고 행정은 리커창이 컨트롤하는데 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 시진핑의 의견과 리커창의 의견이 서로 엇갈린 게 많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네. 중국도 공산당이고 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단순한 질문입니다. 공산당은 그냥 주석이 하라는 대로 하면 그게 총리건 누구건 네. 다 따라야 될 것 같고 한데 근데 그 뭐랄까 뭐 외교 정치나 내치 뭐 경제 부분이 정말로 이 사람들 권한이 나뉘어져 있나요? 그게 그렇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까지는 예. 중국은 헌법상으로 놓고 보면 7명의 상무위원이 공동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집단지도 체제예요. 네. 그래서 이제 4명이 동의를 하면 통과하고 4명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권력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7명 중에서 상무위원 4명을 내사를 뭐 심냐 못 심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진핑의 사람이 4명이고 예를 들면 이제 그 리커창 총리의 사람이 리커창 포함해서 2명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나 이 총리와 주석의 업무 분장은 기본적으로 있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지난 정부 때부터 주석이 경제나 행정도 컨트롤할 수 있게끔 이제 이 권한을 바꿨어요. 그럼 어쨌거나 어떻게 보면 독재가 가능하게끔. 그렇죠. 그러나 이게 명령을 내린다고 그래서 실행을 하는 건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중국의 정책이 있으면 밑은 대책이 있다 이러듯이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점상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네. 리커창이 그렇게 얘기를 시진핑 그거 하면 안 돼. 또 예를 들면 코로나 방역을 이거는 좀 풀어야 되겠다. 완화해야 되겠다. 리커창이 전국의 풀자고 했었죠, 공무원들을 그렇죠. 다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진핑은 과학적 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풀면 안 돼. 그렇게 이제 서로 엇나간 정책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이 없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국무원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헷갈리죠. 장기적인 생존을 위해서는 주석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단기적인 내 인사고과를 위해서는 내 인사권자가 총리이기 때문에 총리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이제 1번과 2번의 갈등 속에서 그러면 그 밑에 사람도 어떻게 액션하냐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복지부동. 바로 그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경제가 활력을 잃었던 이유도 두 사람의 눈치를 보면은 이건 안 하는 게 답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리만 보존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번 새로운 총리는 시진핑과 확실한 상하관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시진핑 입장에서는 자기의 권위나 자리를 도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비서 출신이기 때문에 상명하복의 관계가 분명해요. 그렇게 되면 일단 정책의 일관성, 그러니까 주석이 확실하게 밀어주는 총리였을 때 힘 있는 총리가 되죠. 네. 그렇게 되면 아마 국무원의 그 공무원들의 태도가 바뀌죠. 그래서 과거처럼 이제 중국말로 장핑이라고 그러는데 누워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액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그 여러 가지 객관적인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전임 총리보다 커리어가 좀 떨어지는 새로운 총리가 왔을 때 인사가 실패한 인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려면 2023년에 경제 성과로서 그걸 답을 해야 돼요. 그러는데 이게 목표치를 미달하거나 이게 이제 뭐
그 기대치에 못 미치게 되면 인사의 실패로 낙인 찍힐 수가 있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의 선택은 목표치를 조금 낮게 잡고 이 결과치를 높게 나오면 역시 사람 잘 뽑았다. 역시 이제 인사의 달인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이유가 그 기대보다 낮은 GDP 목표치가 나온 거 아닌가 싶어요. 약간 이제 조금 더 하나 이제 정치적으로 궁금한 게 리커창 총리 같은 경우는 시진핑과 이제 좀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정책적인 갈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권력 싸움이 아니라 그래서 권력 싸움은 어차피 거기는 좀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혹시나 이제 정책적으로 갈등을 했다가 거기는 좀 이렇게 잡아가고 막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지금 그 뭐 잡아가네 만회하는 것은 부패의 혐의가 있을 때 그런 것이고 네. 지금 정치적으로는 이제 시진핑은 그 독자적인 시자진이라는 계파고 네네. 리커창 같은 경우는 공청단이라고 하는 이제 중국 공산당원이 되기 전에 예비 공산당원이죠. 거기에 소속돼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거의 9천만 명 가까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계파를 잇는 파에 이제 지금으로 봐서는 현존 세력 중에서는 가장 이제 고위급이죠. 네. 그래서 이 공청단파하고 시자진파하고의 이 갈등이 있고 그 계파의 수장이 이제 리커창이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정치적인 경쟁 상대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서열 1, 2, 3, 4번이 아니라 이 정치적인 잠재적인 경쟁자 이걸로 이제 서로가 인식할 수밖에 없던 그런 관계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어찌됐든 간에 공청단은 거의 뭐라는 자리가 많이 뺏긴 것 아닙니까? 원래 이제 주석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는 그래서 이제 이번 지난 당대회에서 보여준 것은 시진핑 2기 정부 때는 이제 시진핑의 손을 들어준 사람이 4명, 네. 이제 리커창 총리 공청단파가 2명, 상해방이 1명. 그렇게 4대 2대 1의 구도였어요. 네, 네, 네. 그래서 4명을 확보했기 때문에 시진핑이 권력을 하셨는데 이번 당대회 때는 7대 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7명이 다가 이제 시진핑의 그 연고로 들어온 사람이고 그래서 공청당과 상해방은 이제 아무 자리를 차지 못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7대 빵이 되면 절대 권력이 된 거죠. 혹시 그러면 주석, 총리 말고 우리가 좀 인사 측면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게 또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번 이제 양회에서는 이미 지난번 10월달 당대회에서 네. 주석하고 총리는 누가 될 건가는 이미 거의 답이 나와 있었죠. 예고가 됐죠. 그리고 7명의 상무위원들도 대체적으로 누가 이제 전인대 또 정협의 주석이 되는지도 아웃라인이 다 잡혔는데 문제는 이제 국무위원을 누가 할 거냐. 이제 9명에 그리고 이제 장관 27명을 누가 할 거냐 이건 미정이었죠. 네.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9명의 이제 4명의 부총리하고 5명의 국무위원이 있는데 네. 여기에 조금 특징적인 것은 지난번 이제 9명의 국무위원 중에서 그 이과 출신은 1명이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과 출신이 4명이 등극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중국이 미중과의 여러 가지 갈등 중에서 지금 기술 전쟁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테크노크라트를 중시하는 그런 인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이번 양회의 때 뭐 홍콩이나 이런 이제 카더라 정부에서는 중국이 시진핑이 1인 집권 체제로 가기 때문에 첫 번째 내무위원회 같은 거를 만든다. 그래서 정보기관을 다 모아서 네. 예를 들면 이제 소련의 KGB 같은 그런 조직을 만들 거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막 돌았고 두 번째는 금융을 전체적으로 통괄하는 그런 이제 위원회를 또 만들 것이다. 그리고 과학 기술을 또 다 통합하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 거다 하는 이제 썰이 나왔고 네. 그리고 이제 인민은행에 대해서도 금융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그 인민은행장을 아마 부총리가 겸임을 할 거다. 그런 이제 얘기들이 뭐 홍수를 이루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장관 인선을 하는 걸 보면 그 4가지 중에서 1가지만 이제 맞았고 나머지 이제 3가지는 엉터리였다. 그래서 뭐 정부의 정보기관을 다 모아서 KGB 같은 걸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전혀 언급이 없었고 네. 그리고 이제 금융도 이것이 이제 국가금융 뭐 공작위원회 뭐 이런 걸 만든다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 우리 같으면은 응감원 이것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또 이제 우리 같으면은 이제 증권감독원 네. 이것의 기능을 강화시켜서 지금까지는 이게 이제 국무원의 하위 어떤 부처 정도로 봤지만 이걸 국무원 소속으로 이제 낮추는 정도, 올리는 정도, 그 정도였고요. 그리고 이제 재무부하고 그 인민은행, 네. 금융통화정책을 총괄하는 이거를 90년 초반에 주롱지 총리가 인민은행 총재하고 이 총리를 같이 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부총리급 정도가 같이 겸임을 할 거다고 그랬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아닙니다. 그 이강 그 인민은행 총재를 그대로 연임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조금 카더라로 끝났고 그 대신 이제 과학 쪽, 과학기술 쪽은 이번에 과학기술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과학기술에 대해서 힘을 좀 실어주겠다. 네. 그래서 우리가 홍콩에 관련되는 루머들이나 카더라를 한국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도를 하는데 네. 이 정답 확률은 25%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거 조금 엉터리다. 네. 네. 그래서 한국의 언론들 찾아보면 그렇게 보도를 한 데가 많은데 뚜껑 열어보면 아니었다. 그래서 홍콩에서 카더라 정보는 신뢰도를 좀 낮게 줘야 된다는 게 답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27개 부처의 장관을 놓고 보면 이 통상은 이제 장관들이 중국은 5년을 합니다. 네. 근데 특별하게 이제 뭐 사고가 났다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중간에 장관을 바꾸질 않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중국에서는 27명 장관 중에서 5명의 장관을 그대로 유임을 시켰어요. 네. 그래서 그게 보면 재무부 장관을 이제 유임을 시키고 네. 그리고 과학기술부 장관을 이제 그대로 유임을 했고 네. 또 이제 인민은행장 이 사람 유임시켰고 그리고 위생 이쪽도 이제 유임시켰고 운수교통부 우리 같은 교통부 장관도 유임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5개를 놓고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 때 이 분야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부서예요. 네. 그래서 재무하고 금융은 당연히 이제 중요했고 그리고 운수교통도 이건 물류기 때문에 이 굉장히 중요했고 또 과학기술이나 또 이제 위생 같은 경우도 그 중요한데 그 의기는 뭐냐면 중국이 우리는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래서 만약에 실패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 다 잘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의 내부적인 평가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코로나와 연관지어 본다면 중국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방역 성공을 네. 합리화하기 위한 인사 그거를 이제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약간 이거는 인지부조화 약간 이런 거네요. 본인들의 행위? 했던 일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인식까지도 바꿔버리도록 하는. 그 어떻게 보면은 야 우리는 방역에 성공했어. 그래서 뭐 위생부라고 하네 장관도 유임한 거야. 야, 이거 좀 해석은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밖에서의.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뭐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다른데 하여간에 나타난 특징을 보면은 왜 이제 유임했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코로나와 연관지어서 해석한다면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이제 양회의의 하이라이트는 이제 5년간의 리커창 총리가 끝나고 리창 총리가 네. 그 오늘 오후죠. 그 13일 오후. 그렇습니다. 13일 오후에 이게 전 세계 그 미디어를 상대로 일문일답을 해요. 거기서 이제 전 세계 기자들이 10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재미난 것은 과거에 리커창 총리는 북경대 법대 출신이고 네. 또 북경대 경제학과에서 석사 박사를 한 진짜 에리트죠. 네. 그래서 리커창 총리는 매년 양회의를 하고 나서 10년 동안 전 세계 기자들하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아무것도 안 들고 나와요. 아. 맨손으로 나와가지고 질문을 받는데 모든 질문에 대해서는 다 수치를 대답해요. 수치로. 천재네요. 그렇죠. 와. 그래서 그 많은 이제 정부 정책의 수치를 다 외우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수치가 따다닥 나오기 때문에 이게 분석하기도 쉽고 그런데 이번에 아주 재미난 것은 리창 총리가 처음으로 이번에 이제 그 데뷔를 한 거죠. 네. 네. 근데 역시나 이제 리창 총리도 아무것도 안 갖고 나오긴 했어요. 네. 근데 리창 총리가 10가지 질문에 답을 하는 걸 보면 네. 구체적인 수치는 단 하나도 안 나왔어요. 어. 다 이제 둘이 뭉실하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물론 네. 그것은 이제 오늘 그 정식으로 이제 취임을 한 거기 때문에 업무 네. 파악이 안 돼 있다. 뭐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지만
지난 이제 리커창 총리하고는 확연하게 다른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수치적인 제시를 안 했다는 것이 좀 다른 점이에요. 다른 점이고 그 대답의 대부분이 보면 시진핑 주석이 얘기했던 추상적인 단어의 리바이벌 이런 정도로 끝을 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를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아마 앞으로도 과거의 리커창 총리처럼 예리하게 이 대답하고 구체적인 수치로 대답하는 것은 앞으로도 아마 잘 나오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그 예전 같았으면 중국 경제 어떻게 볼래 그럴 때 시진핑과 리커창의 손을 봐라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시진핑은 얘기를 할 때 아무 동작이 없어요. 이게 무표정하게 말만 나는데 리커창 총리는 액션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손으로 막 강조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표정이나 행동을 강하게 했을 때가 그게 강조점이에요. 리커창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면 저 정책의 강도가 얼마 정도구나를 알 수가 있는데 이번에 리창 총리는 시진핑과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보였어요. 이 표정 안 변하고 이제 가만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한 거죠. 약간 포카페이스 같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새로운 정부의 경제 정책을 읽는데 아마 분석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다 그런 느낌 들었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더 해석하기 더 힘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그럼 리커창이 이제 액션을 막 쓰면서 했던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정책적으로 막 나타나고 했던 건가요? 그러면 성과로도 그렇죠. 나타나고. 그렇죠. 근데 성과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50대 50이죠. 예. 잘된 것도 있고 못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부의 지도자는 그런 이제 액션으로 보여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숫자로 보여줄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아 보인다. 그러니까 리창 총리의 정책들도 하나하나 좀 주목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과학기술부 같은 거를 이제 만들었다고 했고, 그렇죠? 그리고 그쪽 뭐라 해야 되나 인력을 더 강화했다라고 보여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기능이나 또 그 역할 뭐 이런 거를 이제 국가의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이제 헤드쿼터를 하나 만들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중국도 물론 과학기술에 대해서 뭐 열심히 하긴 했지만 그런 정도로 강도를 보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미일 반도체 전쟁의 그 원인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2020년 그 하웨이 제재를 시작으로 해서 21년, 22년 금년 들어가지고 중국의 반도체를 완전히 이제 목을 조르는 국면으로 가고 있고, 그렇죠. 이걸 이제 어떻게 탈피하냐 하는 문제는 이것은 과학기술로 돌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산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과학기술부를 그 확대 재편하고 또 중요한 기능을 한쪽으로 모아서 그래서 이번에 그 용어 중에서 아주 중요한 용어 하나가 거국 체계를 동원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거국 체계요? 그렇죠. 뭐 지구어티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말로.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 안 쓰죠.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모든 국가 자원을 다 동원해서 반도체를 국산화하고 생산하는 데 집중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식 표현으로 따지면 국가자원 총동원. 총동원령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단어가 이번에 출연을 했어.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반도체 제품, 기술, 장비 규제를 이제 다 브로킹을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제는 독립만세밖에 없다. 국산화밖에. 그래서 아마 과학기술부를 강화시키고 그리고 과학기술부한테 힘을 실어주는 이제 그런 정책, 제도를 이제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국 쪽이 올라올수록 거기에서 좀 싹을 자르려는 미국의 견제는 굉장히 더 타이트해지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EUV 극자외선뿐만이 아니라 심자외선이라고 하죠. DUV 장비까지도 이것도 중국에 넣지 마. 이런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제 중국이 결국은 자체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 DUV는 뭐 네덜란드, 뭐 일본 장비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왜 이걸 막았냐 그러면 14나노 이하로 가면 이제 7나노나 5나노나 3나노로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7나노 이하로 가려고 하면 그건 EUV 장비를 써야 돼. 극자외선을. 근데 미국이 그 사이는 14나노 정도 만드는 건 오케이. 왜냐하면 선진국이 지금 3나노, 5나노를 하기 때문에 3단계, 4단계 정도 뒤진 기술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국이 어떤 이제 SMIC가 묘수를 부렸냐 그러면
이 DUV 장비를 갖고 14나노를 이제 한 거는 뭐 됐고 네. 그것을 이제 잘 활용해서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사진을 한 방에 깨끗하게 찍어가지고 이 반도체를 만들면 되는데 이거를 예를 들면 4번을 찍어가지고 그걸 합쳐가지고 이제 이 더 미세한 패턴을 만드는 공정을 그거를 테스트를 해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7나노 정도까지 기존 DUV 장비 갖고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 DUV 장비도 막지 않으면 중국이 지금 7나노도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7나노라 하면 이것은 미국으로서는 인텔 정도가 할 수 있는 기술이고 물론 이제 한국이나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5나노를 갖지만 그래서 미국과 비슷한 기술이 상용화를 한다는 건 아니고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까지가 온 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중국의 싹을 자르려면 7나노를 못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DUV 장비를 이거를 이미 들어간 건 어쩔 수 없고 새로이 들어가는 것은 불가하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네덜란드의 이 ASML이라는 회사에 목을 잰 거죠. 그래서 ASML이 결국은 외교적인 압박 때문에 이제 DUV 장비도 우리는 그 중국에 팔지 않겠다. 처음에 좀 반발하다가. 그렇죠. 지금 그렇게 했고 또 문제는 DUV 장비는 일본의 이제 니콘이나 캐논도 이걸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렇습니다. 일본하고 네덜란드가 우리가 DUV를 팔지 않을게 이렇게 최근에 이제 미국하고 합의를 했죠. 그러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28나노 정도 그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장비만 살 수가 있게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첨단 반도체 자체를 못 만드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완전히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국산화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포토레지스트라든지 뭐 다 마찬가지죠. 이거를 다 국산화해야 되는 거죠. 야, 근데 그게 쉽지 않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놓고 보면 뭐 지금 여러 가지 예측이 나오지만 인구가 14억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맘 먹고 한다고 그러면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시간이 오래 가게 되면 기술이 노후화되고 또 신기술이 나오고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뭐 이게 메타버스니 지금 챗 GPT니 뭐 이런 게 막 나오는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3개월 전만 해도 이게 챗 GPT 얘기를 안 했었잖아요. 그럼 앞으로 예를 들면 3년, 5년의 시간 안에 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갈 건데 이제 그때의 새로운 것에 대한 서포트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이제 이걸 아까 말씀드린 국가의 모든 이제 역량을 동원해야 되는 이유는 이걸 안 해갖고서는 4차 산업혁명에서 뒤지게 생겼고 4차 산업혁명이 뒤지면 미국과 경쟁하거나 추월하는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적으로 동원하게 돼서 미국이 지금 528억 불인가 7억 불인가 보조금 주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아직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3배 정도 보조금을 줄 것 같아요. 그건 어차피 자국 기업들한테 주는 그렇죠. 그래서 돈 신경 쓰지 말고 개발해라. 돈 신경 쓰지 말고 이제 캐파 늘려라. 그렇게 갈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중국의 첨단 기술을 견제할수록 반사 이익을 본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그 안에서 뭔가 교집합으로 우리에게도 걸리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뭐 우시하고 시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공장이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첨단 장비 반입을 할 때도 뭐 미국의 심사를 받아야 되고 1년 단위로 심사를 통과해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럼 이제 더 타이트해지는 건 어떻게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로서는 이제 하이닉스가 사실은 문제죠. 매출액의 50% 중국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시안에서 낸드의 한 20%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타격이 적어요. 근데 이제 금년 10월이 되면은 그 첨단 장비 반입 자체를 또 연장을 해줄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래서 10월 달까지는 뭐 지금 사는 건 오케이. 근데 그 얘기가 좀 나오는 게 진짜 이게 삼성하고 하이닉스 공장에만 들어가는 것까지는 뭐 오케이를 해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들은 조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이제 우리는 그렇게 희망을 하죠. 하는데 미국이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그걸 허용해줬던 가장 큰 이유는 뭐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상무부가 헛발질한 게 있어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와가지고 이 한국의 이 배터리 회사, 전기차 회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가 거기 공장도 짓고 뭐 얘기를 했는데 네. 잘 봐드릴게요 했단 말이에요. 네. 했는데 이게 국회에서 IRA법을 통과시켜 버렸다고. 그렇죠. 그래서 $7,500 받으려면 이제 로컬 컨텐트를 맞춰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 배터리 회사가 거기 없기 때문에 맞출 수가 구조적으로 없기 때문에 배터리 보조금 정책에서 한국의 전기차가 공장 짓더라도 수혜를 못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현대차, 기아차 논란이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IRA는 이게 미국 국회가 법을 통과시킨 거예요. 그래서 네.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이게 지금 대중국 제재나 규제는 그건 통상부의 산자부에 우리로 치면 산자부의 행정명령이에요. 네. 그래서 이 배터리에서 지금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이제 사고를 쳤고 네. 또 이제 그거를 뭐 국회를 동원해서 사실 법을 바꿔야 안 되니까 그게 반대급부로 니들 한국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결국은 돈만 벌면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의 반도체를 1년 정도 또 유예해 준 것은 배터리 동생의 희생하에 한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1년 동안 수혜를 본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묶었었는데 문제는 한국의 반도체는 1년 정도 리텐션을 줄게. 그렇게 된 거죠. 근데 또 미국에서는 사실 뭐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지원금을 주는 대신에 무슨 뭐 기술, 뭐 재무 여러 가지 공개해야 되고 뭐 초과 이익이 나면 또 환원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붙다 보니까 이게 독이 든 성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아주 영악한 게 그 한국이 말뚝 쳤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대만이 우리가 170억 불짜리 파운드리 공장을 짓는데 대만이 이번에 400억 불짜리 공장을 지어요. TSMC가.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하고 이제 이 폭죽 터뜨리고 했죠. 그거 끝나고 나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반도체 지원법의 세부 조건을 이제 발표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뒤통수 아닙니까? 다 그래도 터 닦아놓고 뭐 지역 어디로 오겠다 해서 허가 내주고 그 다음에 이 법을 만들어서 뭐 초과이익 환수안에만 이렇게. 그 완전 뒤통수법이죠. 근데 그것을 놓고 보면 그 안에 세부 내용을 보면 아니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의 후생복지를 그걸 국가가 책임져야지 민간 기업이 책임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유치원을 짓고 말고는 그것은 뭐 기업이 뭐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네. 이게 머스트 조항으로 이미 들어가 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고 이제 이 이익을 초과 이익에 대해서 75%를 정부가 공유하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익의 공유는 주주하고 같이 하는 것이지 보조금 준 사람하고 같이 공유하는 건 유례가 없어요. 그건 주주이익의 현저한 침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뭐 저는 예전에 반도체 채널에서 한 17년을 했었는데 이 모든 다른 제조업은 생산할 라인 투어가 가능하지만 반도체 라인은 에너지스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안 보여줘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문가가 보면 기계의 레이아웃이 어떻게 돼 있냐 자체가 이게 수율이고 생산성이에요. 네. 그러는데 지금 그 반도체 지원법의 세부 내용을 보면 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관련했을 때 안보기관들이 이 반도체 라인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속살을 다 깔아야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보고 나면 그 정보가 이제 미국의 반도체 회사로 흘러가지 않을 보장이 사실은 없죠. 그래서 일설에서는 뭐 중국의 예를 들면 미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가 다 설비 납품하는데 걔들이 레아웃 모르겠냐고 그러는데 그것은 이제 장비를 갖다 놓고 설치하는 일부분만 보는 것이 풀 라인업을 다 보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분기별로 또는 뭐 반년 연간별로 회사의 그 생산, 판매, 뭐 유통 여기 관련되는 자료를 다 레포트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것은 영업 긴밀의 유출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건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조금을 이제 얼마를 받냐 그러면 우리 삼성 같은 경우 170억을 투자하면 그게 이제 5%에서 15% 감면을 해주는데 네. 한 개 회사의 맥스가 35%의 실링이. 근데 그렇게 받을 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5에서 15% 받는다고 하면은 대략 한 1조에서 3조 정도? 예. 그 정도 받는데 그거는 뭐 삼성이 1년에 한 40조 이익 내잖아요. 예. 그럼 그거에 한 2%에서 한 8%? 그 정도밖에 사실은 안 돼요. 그래서 그 금액이 절대 크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받으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족쇄가 다 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사실은 그 금액 자체는 뭐 쥐꼬리 많은 거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걸 안 받았을 때 한국이 이제 미국의 정책에 반대를 하는구나.
이렇게 오인이 되면 추가적인 보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거죠. 뭐 사실 뭐 삼성전자가 뭐 한 3조 원 없어서 그 돈 받으면서 가는 건 더더욱이 아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나중에 어떤 뭐 보호무역 장벽을 또 친다거나 진짜 보복을 시키는 대로 안 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제 그걸 민간 기업이 미국 정부와 상대로 해서 뭘 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제 나서서 협력을 해야 되는 거죠. 협상을 하고 도수를 낮추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대통령이 가시니까 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로서는 이제 내부적 방문으로 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로서는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우리가 하나 할 거는, 우리가 뭐 보증을 얼마 전에 하는 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국 기업의 수준에서는 그렇게 크리티컬하지는 않아요. 우리 받을 수 있는 보증 환경이기 때문에. 그 대신 우리 이제 첨단 기술의 이제 대외 유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거를 막으려고 하면 이제 중국이 그런 걸 하는데, 이 첨단 기술의 이 외국 기업 공개하는 것은 이건 국가의 허가를 받아라. 그런 이제 조항을 만들어요. 국가의 허락을 받아라. 야 공개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중국의 디디 출신이다.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전에 해외 상장할 때 네. 그 예를 들면 조회 공시가 들어오면 네. 그 데이터 한번 보자 그러면 공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 자료 요청이 왔을 때 응해야 되는데, 중국은 이제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는 해외 상장하려면 먼저 정부가 비준을 받아라. 그리고 그런 데이터를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지금 해외 상장한 기업들이 재무 데이터를 그 나라의 감독기관한테 제출할 때도 네. 그 중국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제출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 정부의 협상력이 높아지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첨단 전략 기술, 예를 들면 반도체나 뭐 OLED나 이 배터리나 이런 이제 전략 산업을 정하고, 그런 전략 산업의 첨단 기술은 해외에 공개한다고 할 때는 한국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법조항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공장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그런 공장 접근법이나 정보 공개를 요구했을 때 우리는 공개하고 싶지만 한국 법에 의해서 이거 할 수가 없다. 그럼 이건 한국 정부한테 얘기해야 돼. 이렇게 이제 한국 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고, 또 반대로 이게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이제 협상을 하려고 할 때도 한국에 뭔가 지렛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회 같은 데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반도체 지원법을 뭐 통과시키네 만행하지만, 거기에 저는 첨단 기술 해외 공개법 이런 것들을 하나 집어넣어 놓으면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가 굉장히 그 협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여야가 싸우고만 있을 게 아니라, 그렇죠? 진짜 우리나라가, 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미국을 상대로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좀 만들어줘야 하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개별 기업의 수익 사업으로 볼 거냐, 아니면 이게 국가의 명운이 걸린 전략 산업으로 볼 거냐의 차이예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이게 국가 안보 산업으로 정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누가 봐도 안보.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거는 국가 주석이 이건 사람의 심장하고 똑같다. 그렇게 데피니션을 하고, 파격적인,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 법인세가 빵이에요. 어떤 분야에서요? 반도체에서 28나노 이상의 기술을 가진 이제 회사는 10년 네. 동안 법인세를 제로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10년 동안. 그렇죠. 그렇듯이,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이게 설비 투자에 대해서 25% 이게 조세 감면도 해주고, 네. 뭐 보조금도 뭐 500억 달러를 주고 뭐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파격적인 이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스타트 라인에서 우리가 지금 경쟁력에 우위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네. 그 우위를 계속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지할 거냐 말 거냐는 측면에서 보는 것이지, 이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또 생산 캐파를 늘려야 경쟁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추가적인 투자를 할 때 다른 나라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원가가 막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예를 들면 뭐 형평성의 원칙이나 뭐 이렇게 잡으면 다른 사람하고는 어떡할래? 다른 기업하고는 차이 나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는 목숨 걸고서 가는데 우리는 민간 기업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나라하고 비슷하거나 낮게 설정을 했을 때 이 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결국은 나중에 국가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진짜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영역이라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경쟁력이 생겨서 삼성의 마켓쉐어가 지금보다 2배가 커지면 세금도 금방 2배 내는 것이고, 네네네. 지금은 문제는 지금 우리가 경쟁력 확보를 못하고 밀리게 되면
매출액이나 수익이 쪼그라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밀리게 되면 고용도 자체가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뭐 물론 이제 삼성이 보조금을 따기 위해서 그랬지만 미국이 앞으로 공장을 10년 동안 11개를 짓겠다. 이제 이런 계획도 제출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 만약에 한국에다 공장을 10개를 짓는다 그러면 그 고용 효과, 투자 효과가 얼마나 크겠냐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가만 내버려 두면은 우리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쪽에서 이제 유혹할 가능성이 있던 거죠. 또 그게 이제 경제 논리뿐만이 아니라 힘의 논리까지 같이 그렇습니다. 겹치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고 또 앉은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GDP 효과도 계속 내줄 수밖에 없는 거고 좀 걱정이기는 합니다. 어차피 근데 이거는 공장을 짓는 것까지는 텍사스에 그렇죠. 추가로 짓는 것까지는 다 확정이 된 거고 중요한 거는 그 안에서 이 안을 어떻게 할 그렇습니다. 것이냐 그래서 디테일이 이제 남아있는 우리가 지원을 받았을 때 공장 말뚝치고 나니까 미국이 이제 세부적인 지원 금리는 조건을 지금 내건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이달 말까지 동의서를 내라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우리한테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것을 이제 협상하고 맞추는 것 그게 이제 우리 외교력이고 우리 힘이죠. 그래서 그걸 만약에 못맞추고 액면대로 간다고 하면 우리로서는 공장 지어서 이익이 나더라도 이게 큰 의미가 없고 또 이제 이익은 별론데 거기서 우리가 가진 생산 기술이 미국으로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그대로 감내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하고 반도체 지원법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사실 이제 그런 생각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미국은 우방이니까 우리를 대하는 건 다른 나라를 대하는 거랑 그래도 조금 다르지 않을까. 근데 사실 우리는 이거를 경제적으로 자꾸 우리 뒤통수 맞는다. 미국도 우리를 이용만 한다. 우리 뭐 이게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우방일지언정 경제적으로는 항상 믿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도 이제 지적을 하는 게 나타나는데 요 부분에서 좀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은요. 이 우리하고 미국도 가까운 우방 관계지만 일본하고는 훨씬 더 가까운 관계예요. 그래서 뭐 최근 5년간에는 우리하고 미국의 관계보다는 일본과 미국의 관계가 훨씬 좋았죠. 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G3인 일본과의 관계가 중요하냐, G10인 한국과 관계 그 물어보나 마나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냉정하게 봐야 되고, 근데 문제는 이 80년대, 90년대에 일본이 세계 반도체 1등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미일 반도체 협정 3번 개정해가지고 일본 반도체 회사를 죽였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한미일 이 삼각관계에서 우선순위로 보면 미국 1등, 일본 2등, 한국이 3등인데 네. 우방 넘버 2도 죽여 없애는 것이 국제관계입니다. 첨단 기술에서.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우리가 우방이만 받고 우리를 도와준 고마운 나라는 게 아니라 첨단 기술에 있어서는 우방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의를 바꿨습니다. 이게 첨단 기술 산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 산업으로 바꿨다고요. 근데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안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펜타곤이 원자폭탄을 개발하거나 이제 위성을 개발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게 최고의 기술이어야만 하고 네. 그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거죠. 거기에서 미국이 모든 것의 최우선이지 우방이고 맹방이고 뭐 이런 건 고려의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이 외교적인 우호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안보 산업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것은 모든 것이 재정립돼야 된다. 그리고 미국이 안보 산업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양보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과거에 50년간의 이제 미국과의 우방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만 스페셜한 대우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과거 일본을 봐라. 그렇죠.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 좋은 반면 교사가 된다. 그래서 우방은 우방이고 첨단 기술에 관해서는 이것은 우방이 아니라 아메리카 퍼스트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의 과거가 대한민국의 현재인데 그렇죠. 일본은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얻어맞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럼 여기서 과연 슬기롭게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을 거냐 아니면 그냥 우방이라고 생각하던 미국이 좌우하는 대로 끌려가다가 우리도 경쟁력이 뒤처질 거냐 뭔가를 찾아내야 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선례를 봤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선례를 봤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가 현명하다고 하면 결국은 기술은요 보조금 줘가지고 기술을 만들 수 있다고 그러면 그건 누구나 다 하죠.
그리고 기술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보조금 준다고 그래서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시장 가까운 고객 가까운 데 짓는 것이지 보조금 많이 주는데 짓는 건 아니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왜 저런 이제 액션을 하냐고 그러면 전 세계 반도체 매출액으로 보면 54%가 미국이 판매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미국이 실제적으로 생산하는 게 얼마냐 그러면 12%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게 그 괴리가 전부 해외에서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해외에서 이제 안 만들어주면 어떡하냐.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안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이제 첨단 슈퍼컴퓨터, 무슨 고성능 노트북, 핸드폰에 들어가는 칩뿐만 아니라 항공모함, 전투기, 인공위성, 레이더 여기에 들어가는 칩도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미국이 월등한 세계 1등이었고 그 반도체를 만드는 아시아 국가들이 다 미국의 영역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통제가 가능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중국이 범용 반도체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왔고 그리고 첨단 반도체는 이거는台湾하고 한국 두 개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개의 나라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미국이 첨단 반도체를 구독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 대만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의 공격 위협이 있는데 중국의 미사일 한 방이면 첨단 반도체가 그냥 날아갈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한국도 뭐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낮지만 북한의 지도자가 오판해서 우리 예를 들면 삼성이 있는 지역으로 미사일이 날아온다? 그러면 그걸 요격시키지 못하면 우리 첨단 라인도 이제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기네 최첨단 반도체를 이제 타이완과 한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엄청난 이제 리스크로 지금 작용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지 모를 그래서 정도로. 이제 결국은 그런 거죠. 1등을 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상대를 다 쳐 죽이고 그 나만 살아남으면 1등인데 그렇게 네. 되면 엄청난 이제 자기도 손상을 입죠.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도 쫓아오는 놈을 발 걸어가지고 넘어뜨려 갖고 잡아뜨려서 이제 내가 1등을 하겠다고 하는 것 그거는 미봉책이요. 잡아뜨렸던 놈이 앙심 먹고 다시 일어나서 더 빨리 뛰면 리스크가 생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기술 산업에서 핵심은 이게 남들보다 한 걸음 먼저 간 것이 답이지 뒤에 오는 놈 발 걸어 넘어뜨리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미봉책이에요. 그리고 첨단 기술의 역사를 보면 뭐 산업혁명 이후도 그렇지만 IT혁명 다 마찬가지고 이게 시발력하고 종착역이 같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반도체도 그 시발력은 실리콘밸리였지만 종착역은 지금 중국에 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철강화학, 조선, 기계, 자동차, 뭐 노트북, 핸드폰, 반도체 모든 것이 시발력과 종착역은 달라요. 네. 근데 이 종착역까지 가 있는 이걸 다시 시발력으로 돌리려고 그러면 엄청난 코스트하고 시장 질서에 혼란이 와요. 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다. 이게 왜 중국하고 인도로 가 있는데 이걸 미국에서 생산하겠다. 그거 만들 수는 있지만 문제는 공급망 어떡할래? 부품 어떡할래? 이게 7만 8천 달러 되는 인당 소득의 나라에서 2천 달러 되는 인당 소득의 나라하고 조립 코스트가 경쟁력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미국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종착역에 가 있는 기술을 그걸 우리가 생산했기 때문에 장충동 원조 족발집이 우리 집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가져오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는 엄청난 이제 시장의 혼란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궁극적으로 놓고 보면 미국이 하고 싶은 것은 급한 대로 일단은 양자를 드리는 겁니다. 한국과 대만을 여러 가지로 압박을 해서 이 인하우스의 캡티브 마켓으로 만들고 그러나 미국의 이 생각은 차세대 반도체 다음 것은 또 우월한 기술을 갖고서 이것을 국산화하겠다는 것이 목적이지 한국이나 대만을 통해서 끝까지 가겠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으로 놓고 보면 한국으로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미국이 와달라고 돈 주고 보조금 주고 세금 깎아주고 중국도 어서 오세요 하는 아이템이 역사상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이 우리가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긴 하지만 또 뒤집어서 생각하면 한국의 최고의 항공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게 절절히 오라고 원하는 아이템을 갖고 있고 네. 중국은 절대 내보내면 안 되는 아이템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헛발질해가지고 타이밍을 놓치고 미국이 첨단 기술을 이제 다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중국이 따라와서 첨단 기술을 이걸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그 시간을 못 버티면 우리는 이제 끝나는 거죠. 네. 그러나 이게 중국이 우리보다 한 3세대, 4세대 뒤진 거를 우리가 또 앞으로 한 3세대를 당기고 지금 우리가 미국에다 공장 짓는 걸 5나노짜리를 짓지만 그거 완공이 되려고 그러면 2025년 앞으로 2년 뒤 뭐 이래요. 네. 근데 한국 국내에서 5나노를 레가시 기술로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죠. 2025년이 됐을 때 우리가 2나노나 1나노로 가버리면 지금은 5나노가 최첨단이지만 3년 뒤에 4년 뒤에는 이건 올드한 기술이 되죠. 그렇게 되면 미국은 그때는 또 2나노, 1나노 기술을 확보해야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솔루션이 뭐냐 그러면 결국은 보조금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서는 5나노 기술을 이걸 앞으로 확 어떻게 당길 거냐. 이게 이제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위치를 견고하게 강건하게 가져가는 핵심일 것 같아요. 그러려고 하면 기업도 물론 열심히 R&D하고 노력해야 되지만 이제 한국 정부 역시나 그렇게 가는 전략적 산업으로서 한국을 놓고 보면 이건 지원을 하는 것에 차원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이게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또는 재벌이기 때문에 돈 있지 않냐? 그 돈으로 투자하면 되지. 그 돈으로 하면 되지 하지만 그게 문제는 그 기업을 보면 안 되고 미국이나 대만의 중국의 경쟁 사업자가 갖는 원가 우위 요걸 비교해서 우리가 떨어졌을 때 지금은 우위에 있지만 우위에 있는 것을 제로로 만들거나 똑같이 만들어버리면 우리 경쟁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정부도 그렇고 이게 지원책을 만든다고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런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재벌이 돈 많이 버는데 과연 정부가 생각해줘야 돼? 이제 이런 갈등이 하나 있고 그러나 조금 더 크게 놓고 보면 다른 나라가 캐치업할 수 있는 가능성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m 앞에 나가 있는데 이놈을 20m 차이를 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걸 선택할 거냐 아니면 지금 너 있는 돈으로 그냥 해봐. 근데 다른 데는 세금 빵으로 해줄게. 보조금 이거 50조 줄게. 그래서 너 지금 돈 50조 있으니까 그걸로 그냥 써 하는 것. 근데 50조 있는 그 경쟁에다 50조를 더 갖다 보면 10m 앞에 해야 되는 20m를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선택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반도체라는 게 우리가 전략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조금 더 큰 관점에서 전략적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어려운 타이밍이기도 하고 하지만 빼놓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술 발전을 통해서 우리의 경쟁력을 앞서 나가야 하는 것은 그것은 분명해 보이고 오늘 그 중국의 그 양회 총 정리부터 해서 또 이제 반도체의 미래 이야기까지 우리 전병석 교수님께 진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